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사이에 미국 연준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빅컷, 빅 스텝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세계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이제 인하될 거라고 다들 봤던 거죠. 네, 맞습니다. 포인트는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인데 빅컷으로 내렸습니다. 네, 일주일 전부터 이상 기운이 좀 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연준 지금 그 실제로 이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이나 연준 전임 뉴욕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서 0.5 내려야 된다, 0.5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자체는 연준이 생각하는 2%대 2% 인플레이션 타겟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2%로 가면 좋겠다라는 타겟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연준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는 관심이 최근에 노동시장이 조금 약화하는 과정이 좀 보이는데 여기에 대응을 빨리 하지 않으면 향후에 미국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즉 경기 침체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0.25를 내릴 것인지 0.5를 내릴 것인지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쏘는 김에 확 쏜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그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이 있는데 수학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수학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어디다가 투입하면 되죠? 다 영어에다 투입을 하면 되죠. 마치 인플레이션이 수학같이 인플레이션은 다 끝났고 이제는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영어 공부하면 되는데 이왕 영어 공부할 거 굉장히 세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0.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보다 고용에 더 앞으로 초점을 맞습니다. 두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남아있는 FOMC,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11월 또 12월 남아있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더 내려달라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점도표를 통해서 좀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에 있는 FOMC는 그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 그런 달인데요. 이번에 9월이니까 나왔겠죠. 점도표가 이전에는 올해 한 번 정도 내릴 것으로 보는 점도표였는데 이제는 0.5 내린 것을 제외하고 올해 한 0.5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점도표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렇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한 100bp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점도표인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점도표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정합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냐면 실업률 전망치가 원래는 4% 정도 올 말에 갈 것이다라고 봤던 걸 4.4까지 실업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관측되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리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번 연준의 어떤 전망인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시장의 기대라는 거. 저희가 언제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시장의 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올해 1.25 정도 내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준에서 나오는 건 1 정도 내린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한 2.5 정도 내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연준의 지금 생각은 한 2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은 약간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밤사이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지 않은 걸 보면 우리가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를 연내 내릴 줄 알았는데 혹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100bp 1%포인트만 내린다? 근데 이게 또 충격을 받을 만큼의 큰 차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또 연준이 시장의 뜻을 또 따라주는 그런 흐름 아니었을까요? 해석하기에는. 네, 그 시간대별로 좀 보시면 더 재밌어요. 그 금리 결정을 0.5 내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갔다가 주식시장에 그랬다가 다시 빠지고요.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다시 조금 오르다가 간담회 끝나면 빠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내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너무
좋아라고 생각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내린 거지? 미국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 요것들이 두 번 반복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금리를 0.5 내렸으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린 걸 수도 있는데 네. 왜 시장은 빠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여기에 조금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당장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에서 4.4%로 높여서 잡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경제 전망도 올해 2.1% 성장에서 2.0% 성장으로 고쳤습니다. 네. 이 어떤 큰 차이일까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려갔다라는 거 2.1에서 2로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차이 없다고 보는 게 저희가 그 경제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가 한 평균 정도로 성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성장률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초 체력 성장률이 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2.1이어도 그것보다 위고 2여도 그것보다 위인 상황이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는 예, 거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특히 연준이 2022년 중반부터 이렇게 빨리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는데도 사실 미국 경제가 요 정도 해주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함은 없는 것 같고요. 대세에는 네.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0.1 깎았다라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는 저희가 6월에 연준 의원들이 미국 경제를 바라봤던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조금 다운 사이드 리스크, 저희가 좀 하방 리스크 쪽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2024년은 벌써 한 3분기 점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건 내년인데 근데 연준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 이런 데서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 네. 이렇게도 좀 보는데 네. 연준은 내년 성장률을 유지한 거는 어떤 배경일까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분명히 조금 스멀스멀 그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은 그것까지는 안 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년 초에 정부나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랑 좀 높죠. 그 다음에 IB라고 하는 투자은행들에서 민간에서 발표하는 성장률이 보면 갭이 좀 차이가 그쵸. 있습니다. 늘. 네, 늘 있는데 그게 차이가 일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연준도 저는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0.25, 0.5 할 수 있어라는 거죠. 처음 시작이 0.5였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향후에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무슨 액션이든 다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결기로서의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였나요? 그때도 파월 의장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가능한 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FOMC 열었다가 또 뭐 한 2주 안 돼서 또 열어서 금리를 이제 확 내리기도 했었고. 그때는 심지어 FOMC를 연 것도 아니고 임시로 전화로 긴급. 돌려갖고 예. 100bp를 하루아침에 내린 거죠. 그런 수단을 또 이제 갖고 있는 연준이고. 네, 맞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 시장이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이렇게 파르르 떨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번 파월 의장의 그 질의응답 기자회견 내용 중에 교수님이 주목할 만한 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개 정도 단어를 뽑자면 컨피던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감과 조정? 조정을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너네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이거는 시장을 달래는 멘트죠. 왜냐하면 0.5를 내린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0.5를 내리는구나. 불안해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시장을 달래는 거죠.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서 내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시장을 달래는 게 하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피던스라는 단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캘리브레이션은 재계산한다, 다시 계산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데 내리는데 우리의 정책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다 내려왔고 수학 공부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노동시장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리칼큘레이션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저에게 오늘 파월 의장의 그 FOMC가 어땠냐라고 여쭤보시면 생각보다는 시장에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컨피던스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생각보다 시장이 자신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았다. 네, 조금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저는 있었을 것 같은 그런 회견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럼 네. 약간은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 결국 그게 뭐 투자은행들에서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이러다 침체까지 가면 어쩌지 하는 네, 불안감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연착륙을 좀 바라보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시장을 보면 사실은 예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 들어갔을 때보다 사실은 노동시장 지표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 있지 않습니까? 네. 소비도 사실 괜찮습니다. 뭐 8월 소비 지표도 괜찮고요. 2분기도 소비가 한 3% 정도 증가했는데 미국에서 소비가 3% 증가하는 건 굉장한 사실 나쁘지 않은 지표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다. 다만 시장의 걱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노동시장 지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체는 되게 나쁘지는 않은데 노동시장 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특히 한꺼번에. 미국은 뭐 해고가 더 빠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내년에 약간 뭐 침체로 가든 안 가든 뭐 침체로 가더라도 아주 완만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 그래서 사실 크게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서 수요가 너무 위축이 돼서 구조조정을 하려 하고 해고하려고 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저축률도 좀 떨어지고 물가도 올라서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실업률 이렇게 해석을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파월 의장이 아까 얘기했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서 생기는 실업의 초입인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거를 항상 같은 걸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러다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빙판이 걷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음이 단단하네라고 걷다가 갑자기 발이 푹 빠지면 되도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 경제는 그런 특성을 좀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살금살금 확인하면서 가려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주식시장 보면은 그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증시가 어두컴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국에서 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도 다우지수나 뭐 S&P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갔었단 말이죠. 나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뜨거운 네,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진 거 보면은 뭐 예전처럼 막 2% 3% 포인트 막 진폭이 커졌던 큰 변동성이 있던 장세도 아니었고 네,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저는 이제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보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하루짜리 이벤트로 그냥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또 새 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떨지가 좀 더 걱정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수출이 조금 피크아웃이라고 저거 얘기하죠. 고점론 얘기가 슬슬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사실 20% 정도 되는 그 기업의 시총 기업이 결국은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가 지금 미국 걱정할 때는 아니고 미국을 참고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감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해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가 사실은 좀 강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뭐 코스닥은 한 0.4, 0.5% 정도 강보합이기는 한데 코스피 쪽에서 지금 0.4% 밀리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2.8% 떨어져서 62,000원대까지 지금 네.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7.9%. 네. 이거 예전에 엔비디아 폭락하던 날만큼이나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네. 이제는 15만 원이 깨져서 14만 원대까지 지금 하이닉스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이렇게 약세라는 건 선진국 시장, 특히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선진국 시장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조금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미일 수 있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미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데 대해서 또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FOMC 하나 끝났는데 바로 내일은 일본 중앙은행 네. BOJ가 금리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 이게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일단은 좀 네. 약간 우세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금리 인상이 뭐 하긴 하겠지만 이번엔 안 하고 그렇게 향후에도 눈치 보면서 막 기조를 갖고 막 하지는 않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갈 것 같은 게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대호 앵커께서 네. 받으시는 월급이 예를 들어 30년의 부모님 세대에서 받으시는 월급보다 적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암담하죠. 암담하죠. 예. 그게 일본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다고 최근에 했었는데 임금은 2022년하고 23년에 올랐는데 네. 안 오르다가 오르긴 하는데 안 오르다가 오른. 오르기는 하는데 문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올라도 내가 사는 제품들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사실 저는 잃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본에 일하는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 일본은 고령화 사회죠. 그러면 은퇴자들은 사실은 연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완벽하게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연금 받는 거는 별로 안 변하는데 물가가 오른다? 그럼 또 슬퍼지죠. 전반적으로 지금 내각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전 내각이 인기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 중앙은행도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에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이게 불이 제대로 붙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일본 경제가 다시 잃어버린 30년을 마치고 다시 견조하게 불이 붙어서 다시 엔진을 켠 상태인지에 대한 확신도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심조심 갈 것 같다. 눈치 보면서 갈 것 같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 갈 것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 그때 지표들 보면서 그리고 뭐 환율도 미국 달러와 엔화의 환율 같은 것들 보면서 조정 들어갈 것 같다라고 보는 편이고 이번엔 동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참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지난 우리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 겪어본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플레이어가 지금 두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연준이고 왜냐하면 이제 제일 큰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금이 청산되는 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하고 일본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중요한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누가 더 불확실하냐? 그럼 연준의 패스는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명약 관화해 보입니다. 내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어느 정도 속도일지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은행은 어느 정도 올릴지 언제 올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의 주요 경제 이슈가 되겠네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그럴 결정. 것 이것도 내일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